최근에 있었던 사건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비교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범죄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명탐정 중년 코난 자칭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진짜 빠르게 지나가네요.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일어나서 아이고, 그러게요. 되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네. 웬만하면 바깥에 나가지 않는 네. 게 아마 일상화되어 있어서 사실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네. 뭐 그 사이에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서 그러게요. 앞으로 뭐 방역본부에서는 일주일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거리두기를 조금 지켜주시고 마스크 그렇게. 꼭 써주시고. 예, 네. 사실 여기 들어올 때 마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예. 안에서는 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네, 마스크를 스크린 다 비말 해서 차단용 되어 있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바로 바깥에까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왔으니까 그럼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마스크 착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팬이 많이 생기셨어요. 왜인지 아시죠? 네네. 4930님 문자 주셨는데 서가 있는 그분 맞죠? 지난주에 예. 95억 보험금 사건 차가 서가 얘기하시면서 있는, 네. 서가 있는 트럭을 들이받았던 설명해 네. 주시면서 이 경상도 사람들은 이 발음이 서서 있는 이거 예. 서가 있는 사실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네네. 제가 이제 형사법 수업을 하면 좀 이렇게 긴장을 하면 증인 이렇게 네. 하는데 조금 긴장을 풀면 정인 정인. 이렇게 학생이 갑자기 수업 마치고 오는 거예요. 예. 선생님, 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증인과 정인 똑같아. 다르지 않아. 똑같은 거야. 이렇게 네. 말했던 기억이 그게 납니다. 교정이 참 어렵습니다. 예, 뭐 방송 나온다고 되게 이렇게 뭐 저 볼펜도 물고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그 말의 볼펜만 어떤 깨지고. 단어는 언제나 실수하게 넘어다니네요. 더 네. 열심히 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의 댓글로 유유님께서 범죄 분석하는 코너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현장 일선에서 범죄 현장 출동해서 특히 이제 시신 발견하고 이렇게 수습하시고 이렇게 현장 수사하시는 과학수사 요원들 이분들 정말 힘드시거든요. 트라우마 심하시고. 하지만 이 승재현 연구위원도 범죄 사건에 관한 서류 내용 이 비록 문자 글자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형사 정책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뭐 움직이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의 네.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렇죠.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의 예. 문제에서 예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재범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문제라서 그렇죠. 저희들이 요새는 1심 판결, 2심 판결도 되게 열심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옛날 같이 그냥 대법원에서 법률심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1심과 2심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예. 여기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의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을 양형 요소에 네. 좀 넣도록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양형. 양형 네. 제가 좀 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네. 양형에 이제 들어가는 왜냐하면 양형 기준은 변하는 기준이거든요. 예.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종래에 이제 조주빈 사건이 없을 때의 예. 우리가 그 아동 디지털 청소년 범죄. 이용 예. 음란물 예. 이 착취물로 바뀌듯이 예. 거기에 새롭게 포함돼야 될 양형 요소는 무엇이냐? 그렇죠. 그는 범죄가 발전하고 범죄가 참도하되면 거기에 맞춰서 양형 기준도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네. 하나의 사건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아동 학대. 네네. 그렇죠. 저도 이 사건 반장하고 오늘 뉴스하이킥에서도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막 마음이 아팠는데 6살 여자 어린이가 구토하다가 쓰러져서 119에 신고했더니 구급대원이 오셨는데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네네. 이거 보통이 아니다. 경찰 예. 신고하고 그렇죠. 네네네. 결국은 숨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경찰이 처음에는 외삼촌 함께 살던 긴급 네. 체포까지 했는데 네네. 증거불 충분으로 석방했죠. 사실 뭐 국민들께 다 아시다시피 예. 아이가 구토를 하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네.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119 소방대원이 오면 그걸로 거쳤는데 지금은 공동 대응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아이가 아동 학대 의심이 있으면 경찰을 같이 동원해서 사건을 진행하는데 네. 도대체 이건 그냥 아이가 구토로 인한 어떤 병사라든가 자연사가 아니라 외인사의 저 혐의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아이가 죽은 장소가 집이라면 집에는 사실 있는 사람이 외부 침입이 없으면 대표적으로 이제 혐의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외삼촌 그다음에 외삼촌의 외숙모, 처 예. 외숙모 그다음에 아이 둘이 사는데 사촌. 네. 사실상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아하. 제일 처음엔 참고인 조사를 아하.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왜 이래 됐느냐, 아이가 왜 토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하는데 음. 이제 이 외삼촌이 물론 아직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지만 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다 보니까 네.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증거인멸 증거인멸. 예, 우려가 있어서 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 체포를 했고 네. 긴급 체포를 하고 48시간 이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이유는 국과수에서 도대체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1차 소견으로는 부검 그렇게, 소견이 예, 그렇게 그렇죠. 되는 예. 거예요. 두 번째는 예. 지금 뭐 시종일관 나는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 때리지 않았다. 네. 그리고 왜 멍이 났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히 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이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네. 형사소송법상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48시간을 풀어줘야 예.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분명히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찰은 조금 더 이렇게 이 사건을 잘 들여다봐서 네. 한 점의 그러니까 의구심이 없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사건을 들여다봐서 한 점의 의심 없이 밝혀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전문가잖아요. 이 구급대원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건 이상하다. 이 어린아이의 온몸에 멍이 이렇게 네네. 있다니 그리고 구토하고 쓰러진 상태랑 멍하고의 연관관계라든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망했고요. 네. 의심스럽다. 부검 들어갔어요. 근데 부검이들은 이거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견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경찰이 그럼 어떻게 이것을 증거를 확보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수 있을까요? 뭐 저보다 그거는 훨씬 잘 아시는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같이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예. 첫 번째 부검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구냐, 네. 어떻게 죽었냐, 언제 죽었느냐 이 세 가지를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데요. 예. 1차적인 어떤 소견으로는 바깥에서 그냥 사람이 사망했을 때의 시반 이런 걸 확인하는 정도인 것이고 네.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아이에 대한 이제 해부를 통해서 예. 이제 그 사망의 원인을 밝혀지는데 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칠곡 계모 사건도 이제 예. 결국 부검 과정에서 이제 신체 내부의 장기가 파열되어서 사망했다. 사망의 원인이 예. 밝혀지면 예. 지금 상황도 사실 아이가 멍이 들었지만 그 멍이 어떻게 들려졌는지 네. 그리고 아이가 사망했는 게 정말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음식물에 의한 구토로 인한 질식사인 건지 예.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뭐 속에 어떤 상처 때문에 이러한 구토가 발생했고 그 구토로 사망을 했다면 사망 원인을 일단 찾는 것. 그래서 그 사망 원인이 분명히 바깥에서 있는 타살의 문제점이 있다면 결국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에 그 아이가 분명히 외할아버지 집에 살았다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이제 왔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외숙모, 그다음에 예. 외삼촌, 그리고 아이들. 물론 아이들에 대한 진술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외삼촌과 외숙모에 있는 아이들이겠죠. 네. 굉장히 그는 분명히 그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과정에서 예. 정말 물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조금 추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사실 뭐 가슴이 아픈 네, 사건인데 분명히 의심받았고 긴급 체포됐던 외삼촌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억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숙모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더 충격받았고 족하지만 사랑하고 아끼면서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사망해서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어떤 원인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상황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니까 이분들이 억울을 하다면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다만 부검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이 학대라든지 외력, 외형력, 밖에서의 폭행에 의해서 장기가 손상됐다든지 파열됐다라든지 또는 뭐 목을 졸라서 일어난 그런 경부압박의 질식이 있다든지 소견이 있다. 이러면은 그게 수사가 그래도 증거 확보와 어떤 입증이 용이한데 그게 밝히지 않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본다면 그 목격자 CCTV 혹은 그 내부에 있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과 이 멍 사이의 어떤 조응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밝혀내서 입증하지 않는다면 참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좀 전에 칠곡 사건 말씀하셨는데 칠곡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지금 이 인천 사건과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오셨잖아요. 칠곡 사건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사실 뭐 저희들이 성폭행 범죄 나영희 사건에서 조두순 이 이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많은 형사사법의 어떤 개혁 그다음에 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을 저희들이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2013년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칠곡 계모 사건. 이거는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렇습니다. 어린 의뢰인. 네네. 저도 봤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면서 봤어요. 특정 어떤 그 탐사 프로그램에서 2번이나 3번까지 방송되었던 건데요. 제일 처음에는 되게 섬뜩했어요. 8세 여아를 친언니가 살해했다. 12세 됐는 친언니가 살해했다. 그것도 아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렇게 보도가 됐었죠. 처음에. 이걸 제일 처음에 저도 2013년 그때 이제 법무부에서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그날 이제 뭐 일보를 조금 해달라고 해서 법무부에 어떤 정책 보고서를 보내면서 진짜 손이 떨려서 그 보고서가 잘 안 될 만큼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세 언니가 아이를 그 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계모가 사망에 이르게 했고 했는 과정 속에 그 12세 언니에게 강요를 해서 죽이게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끔 했다는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경악했던 사건이죠. 그럼요. 분노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그 아이의 멍보다 조금 더 심한 어떤 그 상처가 몸에 있었고 사실 저도 그 사진을 다 봤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느낌이 들었고 사실 장기 파열로 사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12세 아이가 과연 동생을 때려서 나올 수 있는 상처가 도저히 아니었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 형사 그러니까 수사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천착을 하고 살펴보고 사실 아이를 분리를 시켰어요. 그 12세 아이를 이제 부모로부터 분리시켜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그 계모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진짜 입에 담지 못할 행동들을 했고 그 행동 과정 속에서 8세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반전은 그 12세 아이까지 학대 정황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어떤 가정용품, 가전제품이죠. 가전제품 안에 아이를 넣었다라는 말 참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세탁을 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제 손이 떨려서 말씀을 많이 못 보도된 드리는데 내용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를 10개 이상 먹게 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사실상 아이가 먹지 못하는 어떤 휴지의 그 내용까지 아이에게 그렇게 했다. 그다음에 뭐 욕조 속에서도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나와서 왜 국민들은 이런 죄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제대로 그 어떤 형벌을 부과하지 못할까라고 해서 뭐 의원님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2014년에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아동들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게 되고 그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칠곡 사건인 거죠. 아동학대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건이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계모가 아이가 죽으니까 늘 아이가 가던 지역 아동센터에 아이가 사망했다. 어떻게 장례를 어떻게 치르면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 이 부모의 계모의 행동을 그 아동복지사는 굉장히 처음부터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동복지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사망해서는 안 되는데 이건 사망이 어떻게 발생했는 거야? 라는 의심을 품고 이러한 어떤 장례를 하는 절차를 묻는 그 계모의 말을 듣자마자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건은 그냥 자연사가 아닐 듯하다.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달라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수사하게
하게 되었고 그 수사 첫 번째 과정에서는 전체를 계모가 네. 그 12세 언니에게 사건을 미루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나도 옆에서는 봤고 한번 때렸는데 예. 내가 때렸는 게 사망의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 언니가 아이를 그 동생을 때리는 예. 행위로부터 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제일 처음에 저 분석하는 진술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 영상을 봤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떻게 때리니까 한 번, 두 번, 보이는 라디오라서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때려서 그리고 아이를 발로 차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사실 진술 분석관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담담하게 진술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양가의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예. 그렇죠. 정말로 아이가 진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두 번째는 아니다. 이건 누구로부터 분명히 이제 억압된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냥 무덤덤한 네. 감정 없는 그렇죠. 그런 어떤 표현이다. 사실 그 전에 이제 사진들을 보면 정말 동생을 그러니까 끔찍해 아끼거든요. 아끼고 사랑하고 예, 사랑하고 예. 업고 다니고 그다음 네. 안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는 아니고 결정적으로 아까 부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네. 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찾는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분리되는 상황, 즉 계모로부터 분리되고 아이가 그런 진술의 어떤 객관성을 담보할 즈음에 네. 이건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밝혀졌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계모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란 것은 이제 밝혀졌는데 네네. 두 번째는 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고의에 의한 살인이냐 아니면 뭐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폭행에 의한 상해치사냐. 그런데 법정에서는 결국은 상해치사로 상해치사 결론이 났죠. 사실 이게 뭐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게 네. 그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에 보면 살인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게 아동학대 치사죄만 존재를 하고 네, 그렇죠. 치사에 의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물론 뭐 형량은 거의 살인죄와 유사하게 사형만 되어 있는데, 없는 뭐 예, 살인죄죠. 없는, 예. 지금까지도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 혹은 네. 검사들께서 이제 공소를 제기할 때 야 설마 부모가 아이를 고의에 의해서 아이의 사망을 인식하고 그 아이의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의사로 아이를 때릴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네. 이런 어떤 종래의 부모가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륜을 생각을 해서 살인의 고의를 많이 부정하고 그렇죠. 있고 설마 설마라는 이런 거죠. 생각을 하고 예. 2013년은 지금 처음으로 이제 그 계부와 특히 네. 사실 여 뒤에 있는 친부가 방임으로 첫 번째 처벌받는 사건이 아하.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당시까지만 직접 하더라도 폭행은 가담하지 않았지만 예, 예. 말리지 않았던 말리지 걸로. 않았다. 예.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살인을로 가기는 조금 다소 법원에서도 좀 꺼렸을 것이다라고 근데 생각하는데 늘 이제 청취자분들의 질문은 당연히 여기서 나오죠. 미필적 고의한 살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당연히 사망할 줄 알죠. 그 어린 아이에게 그런 폭행을 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예. 어떻게 저희들이 추단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나는 그렇죠. 때리다 보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처음부터 죽이려고 죽였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죄 현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 네.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어떤 그 외부적 정황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어떤 장기가 파열되었다는 점, 네.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인 폭행이 존재하였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한다면 충분히 아이가 죽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주의적 청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저희 공소장을 적으면 예. 주의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뭐 상해치사죄,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않는, 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예비적으로 예비적으로. 그렇게 이제 공소장을 좀 적으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주도에서 그 여교사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에서 네. 안에 있는 췌장이 파열됐을 때 네.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도 좀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게 네.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 없이 못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대받는 부모의 입장에서 학대를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는 언제나 부모에게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의존할 수밖에 고려한다면 없는. 예. OECD 국가에서 부모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객관적인 수치에서는 우리나라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나의 삶의 성 의원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지 네네. 안 그러면 이거 질문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예.
당연히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2013년 칠곡 사건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만들어지고 네네. 제도 개선 뭐 다 했는데 그래도 또 인천 사건도 발생하고 아동학대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네. 대안이 뭡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문제예요. OECD에서는 GDP 대비 2% 이상 저희들이 아동학대 사건, 아동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네. 대한민국은 1.2%, 아, 그러니까 0.8%가 모자라죠. 아하. 아마 19년 기준으로는 22조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좀 국회에서는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력과 예산이기 네.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 충해야 하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정 보호주의.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위탁 가정이 제대로 실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위탁 가정에 대한 어떤 시설, 여기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아이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네. 정신적 치유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혈연주의를 과감히 벗고 꼭 네. 친부모가 아니라도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관심 주고 애정으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위탁 가정이든 또는 시설이든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 인력 확충하고요. 네. 근데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들을 것 같고요. 승재현, 승코난 위원님 다음 주에도 꼭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